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현재 역사상 유례없는 주거 임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글로벌 고물가 기조와 불안정한 금리 파고 속에서 청년들의 매집 마련은 한동안 파멸의 전주곡처럼 들렸습니다. 자산 형성의 기회를 잃은 세대가 출산을 포기하고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악순환, 이것은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한 안보 위협과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현재 정부는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며 이 절망적인 흐름을 강제로 되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과연 단순한 복지일까요? 데이터는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와 혼인율 저하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정부는 청년들에게 저렴한 주거라는 강력한 미끼를 던져 이들을 경제 시스템 안으로 다시 결속시키려는 전략입니다. 2.2%라는 파격적인 숫자는 단순한 금리가 아니라 붕괴하는 내수 시장을 방어하기 위한 정부의 마지막 경제적 방어 기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청약 통장은 단순한 저축 수단입니까? 아니면 초저금리 시대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골든 티켓입니까? 이 거대한 변화의 서막을 읽지 못한다면 향후 10년의 자산 격차는 도저히 좁힐 수 없는 간극으로 벌어질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대출이 아니라 국가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사회적 계약의 시작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경이로운 지점은 서로 관련 없어 보이던 인내심, 저축과 거대 자본, 대출을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묶어버린 선저축, 후대출이라는 정교한 인과 구조에 있습니다. 과거의 수많은 주거 정책들을 단순히 대출 한도를 늘려 시장의 거품을 키우거나 반대로 저축 혜택만 주어 실질적인 내 집 마련과는 동떨어진 희망 고문에 그쳤다면 이번 청년 주택 드림 시스템은 청년의 생애 주기를 국가의 부동산 공급 사이클과 완전히 동기화시켰습니다. 우선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이라는 전초 기지를 분석해 봅시다. 만 19세에서 34세 사이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청년들이 가입하는 이 통장은 최대 4.5%라는 파격적인 우대 금리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자 혜택이 아닙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청년들의 유동자금을 청약시장이라는 거대한 저수지에 미리 결집시키고 향후 발생할 분양 물량에 대한 확실한 수요층을 데이터화하여 관리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즉, 여러분이 매달 납입하는 그 금액은 단순한 저축을 넘어 국가 경제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의 실수요자 등급을 증명하는 인증 절차가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진짜 폭발력은 그 다음 단계인 대출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는 순간 시중은행의 높은 문턱과 까다로운 가산금리는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연 2.2%에서 3.6%라는 현재의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초현실적 금리입니다. 이것이 왜 영혼의 파트너십일까요? 국가는 청년들의 자금을 장기간 예치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건설사들에게는 살 사람이 줄 서 있다는 신호를 주어 주택 공급의 동력을 유지합니다. 반면 청년 개인은 인생에서 가장 큰 비용이 드는 주거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시중금리의 절반 수준인 저렴한 자본 레버리지를 허용받습니다. 이것은 과연 단순한 상생일까요? 데이터의 이면을 보면 정부는 이 연결고리를 통해 청년들을 제도권 금융의 모범적 편입생으로 길러내고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가입기간과 1,000만 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라는 조건은 갑작스러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준비된 실수요자만을 선별하여 부의 사다리를 태우겠다는 국가의 단호한 의지입니다. 결국 여러분은 이 정교한 설계 속에서 단순한 수혜자를 넘어 대한민국 주거 생태계의 핵심 엔진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히 금리가 싸다는 사실에만 매몰된다면 여러분은 국가가 설계한 이 거대한 자산 지도 위에서 길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정책이 단순한 금융 지원의 껍데기를 벗고 실제 시장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여러분의 가계부를 하는 실물 경제에 가하는 치명적 타격 지점들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이 대출은 무차별적인 배급이 아닙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한 이들에게만 부의 추월 차선을 허용하며 그렇지 못한 이들과의 격차를 극단적으로 벌리는 정교한 선별 기제입니다.
2026년 상반기부터 본격 가동되는 이 대출의 첫 번째 타격 지점은 바로 엄격한 자격 요건입니다. 단순히 청년이라고 해서 모두가 2.2%의 축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소 1년 이상 가입하고 누적 납입 금액이 1,000만 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것이 왜 치명적일까요? 데이터는 우리에게 냉혹한 현실을 말해줍니다. 당장 내 집 마련이 급한 무주택 청년이라 할지라도 미리 통장을 준비하지 않았거나 목돈 1,000만 원을 예치하지 못한 이들은 이 거대한 레버리지 축제에서 철저히 소외됩니다. 국가가 설정한 이 1,000만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예치금이 아니라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성실성을 검증하는 필터입니다. 결국 이 장벽은 자산 형성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보를 선점하고 준비한 청년과 시기를 놓친 청년 사이의 자산 격차를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타격하며 갈라놓을 것입니다. 두 번째 타격 지점은 금리 구조의 비대칭성입니다.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대출해준다는 조건은 자본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가뭄의 단비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연 2.2%에서 3.6%라는 수치입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에서 5%대를 횡보하는 상황에서 이 2%대 금리는 가계금융에 핵폭탄급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을 대출받았을 때 금리 2%의 차이는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이자 비용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30년 만기로 계산하면 총 이자에서만 수억 원의 차이가 벌어지는 셈이죠. 이 파격적인 금리 혜택은 청년들에게 단순한 이자 절감을 넘어 남는 자금을 다시 재투자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강력한 가처분 소득의 증대라는 치명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반대로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시중금리로 영끌한 세대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선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가장 전략적이고도 치명적인 세 번째 타격 지점은 바로 대상 주택의 제한에 숨어 있습니다.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라는 기준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강제로 재편합니다. 이 수치는 서울 핵심지의 고가 아파트를 철저히 배제합니다. 대신 정부가 주도하는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외곽의 공공분양 물량으로 청년 수요를 강력하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설계한 거대한 인구지리학적 이동입니다. 6억 원이라는 기준선은 청년들에게 서울의 화려한 월세를 살 것인가 아니면 경기도의 안정적인 내 집을 가질 것인가라는 양자택일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 6억 이하 분양단지에는 기록적인 청약 경쟁률이 쏟아지며 해당 지역의 인프라를 급격히 팽창시키겠지만 기준을 벗어난 중고가 주택시장은 청년 수요의 단절이라는 치명적인 수요 공동화 현상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타격 지점은 대출 실행 이후에 가해지는 추가 금리 인하 조건입니다. 결혼 시 0.1%포인트, 최초 출산 시 0.5%포인트, 추가 출산 시 자녀당 0.2%포인트씩 금리가 더 낮아져 하한선인 1.5%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혜택이 아닙니다. 청년들의 가장 사적인 영역인 결혼과 출산을 대출 금리라는 경제적 이득과 정교하게 결합시킨 것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겠지만 개인에게는 이 낮은 금리를 유지하기 위해 인생의 경로를 국가의 가이드라인에 맞추게 만드는 부드러운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만약 생애주기의 변화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1.5%의 초저금리를 누리는 동안 누군가는 3%대의 금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결국 이 인센티브 구조는 같은 정책 안에서도 생애주기 완성도에 따라 자산 형성 속도를 다르게 타격하는 고도의 심리적, 경제적 장치입니다. 글로벌 경제 이슈가 반도체 수출과 국제 유가에 영향을 미친다면 주거 정책은 우리 집 식탁 물가와 직결되는 가장 강력한 경제 변수입니다. 이 정책이 한국 경제의 실핏줄에 미칠 영향력을 3단계 인과 구조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이 오는 지점은 청년층의 가계부채 구조입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에서 5%대를 횡보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보증하는 2.2%에서 3.6%의 금리는 청년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즉각적으로 끌어올리는 마법을 부립니다. 예를 들어 4억 원을 대출받은 청년이 시중금리 5%를 적용받을 때와 정책금리 2.2%를 적용받을 때의 월 이자 차이는 약 90만 원에 달합니다. 1년이면 1,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죠. 이것은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반도체 수출이 아무리 호조를 보여도 내 지갑의 이자가 줄지 않으면 체감 경기는 바닥을 깁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청년들의 가계부에서 금융비용이라는 암세포를 도려내고 그 자리를 실질적인 소비 여력으로 채워넣는 강력한 가계체질 개선을 단행합니다. 이것이 과연 개인의 축복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가 청년들에게 숨 쉴 구멍을 만들어줌으로써 경제활동의 주체로 다시 복귀시키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확보된 가처분 소득이 대한민국 내수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경제학적으로 청년층은 소비 성향이 가장 높은 집단입니다. 주거비 부담에서 해방된 청년들이 지갑을 열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한국 경제의 내수 엔진은 다시 돌기 시작합니다. 이자 비용으로 나갔을 돈이 자동차 구입, 가전제품 소비, 문화생활, 그리고 자기계번로 전환됩니다. 특히 내 집이라는 확실한 자산, 앵커를 확보한 청년들은 심리적 안정감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소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산 효과, 웰스 이펙트입니다. 반도체나 자동차 수출이 외부 변수, 미중 갈등, 유가 등에 흔들릴 때 튼튼한 내수 시장은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든든한 방파제가 됩니다. 즉,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단순히 집을 사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고사 직전의 국내 서비스업과 제조업 내수 시장에 대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밀 타격식 부양책인 셈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산업 생태계의 안정화입니다. 현재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은 건설 경기의 침체와 PF 부실 우려입니다. 6억 원 이하라는 기준선은 건설사들에게 확실히 팔리는 상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이라는 강력한 구매력을 가진 수요층이 대기하고 있다면 건설사들은 미분양 공포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건설 현장의 일자리 유지와 건자재 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집니다. 또한 금융권 입장에서도 국가가 보증하고 청년들이 성실하게 갚아나가는 우량 채권을 대거 확보하게 되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이 강화됩니다. 결국 이 정책은 청년의 주거 안정, 내수 소비 증대, 산업 생태계 활성화라는 강력한 선순환 고리를 완성하며 인구 감소 시대에 대한민국이 자산 가치를 방어하고 국가 신용도를 유지할 수 있는 핵심적인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이십니까? 2.2%라는 숫자가 단순한 혜택을 넘어 어떻게 우리나라 경제에 거대한 바퀴를 돌리려 하는지를 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를 두고 마지막 자산 형성의 골든타임이라 부릅니다. 2.2%라는 금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가가 청년 세대에게 보내는 강력한 구조 신호이자 초대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6억 원이라는 기준선은 여러분에게 서울 중심부의 화려하지만 불안정한 삶을 포기하는 대신 안정적인 주거와 자산 형성의 기회를 선택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펜타곤의 내부 보고서나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의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인구 구조가 무너지는 국가에서 주거 안정은 곧 생존의 문제입니다. 국가가 설계한 이 정교한 사다리는 여러분을 경제적 자유로 안내할 동력일까요? 아니면 특정 지역과 특정 삶의 형태에 묶어두려는 보이지 않는 창살일까요? 여러분은 이 2.2%의 금리를 쟁취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거주지와 미래의 삶을 정부의 정책 틀에 맞추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자유로운 시장의 거친 파도 속으로 뛰어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과 날카로운 통찰을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저희는 여러분의 답변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다음 페이지를 읽어내겠습니다.